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일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모레는 상하원 합동연설을 합니다. 군비 공동 생산 등 국방 강화와 경제 협력이 이슈인데 두 나라 사이의 협력 강화에는 언제나 중국이 따라다닙니다. 데이빗 카메룬 전 영국 총리는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사건건 비난했던 인물로 지금은 영국 외무장관입니다. 카메룬 외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미국 외무장관, 국무장관을 만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만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태 입장 발표는 공화당은 조용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원칙보다는 정치에 따른 이번 결정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전 하원 의장입니다. 트럼프가 멍청하거나 미국인을 멍청하게 보는 처사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파는 갈 길이 없어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 같습니다. 포르노 배우에게 돈 주고 법을 위반한 사법재판 연기 요청에 실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판사를 고소해서 재판을 연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오늘 배심원 선정 시작됐습니다. 어제 미 전국에서 있었던 부분적인 일식 또 완전한 개기 일식은 미국 사람들 상당수를 하나로 묶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신비로웠다라는 반응이 주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에 속하는 JP모건 체이스 CEO가 미국의 이자율이 8%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사이입니다. 완전한 원격 근무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좋아하는 미국인이 더 많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첫 번째 변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국빈 방문으로 다른 나라 정상을 초대한 게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이번이 5번째입니다. 그 전에 한국 대통령이 초대됐었고 그리고 인도 또 이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초대가 됐었죠. 그래서 5번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군가요? 말씀드리다 보면은 또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미 그 미국에 도착을 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은 물론 그 일본이라는 가깝고도 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웃의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가 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지금 그림이 보여지는 그런 구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의 외교 정책의 포커스는 거의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동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꽂혀 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항상 중국을 그냥 긴장을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중국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것 분명히 맞습니다만 요즘 더 그 동맹이 강화가 됐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으로 기시다 후미오를 초대를 해서 군사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할 모양입니다. 당연히 이제 국빈 방문이니까 내일 어느 시점에는 공동 그 기자회견도 할 테고요. 국방 파트너십 같은 것을 얘기를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일본과 호주와 미국의 센서를 쭉 연결하는 영공의 어떤 네트워크 같은 구축 그런가 하면은 어제 개기 일식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나사에서 주도하고 있는 달 탐사의 달입니다. 미국인이 아니고는 일본의 우주인이 처음 참여하는 아마 이런 것도 내일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그 필리핀 대통령과도 3자 회담을 하게 되고 목요일에 아주 중요한 그 상하 합동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본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다 하는 것을 좀 상징하는 연설로 준비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세계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한국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국내에서 너무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세계에서의 어떠한 그 위치를 담당하려고 하고 세계의 리더 국가로 발돋움을 하려는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처음에 많이 했었던 노력이 요즘에는 좀 잠재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국내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 이제 한국이 선거가 치러지죠. 제가 헤드라인에서 한국 선거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면이 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같은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건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역시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조금 뒤로 하면서 러시아나 우리가 함께 물론 더 중요하게는 중국이 주도를 해나간다 하는 것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요일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 합동연설에서 외교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되고 우리도 힘을 합치겠어라고 하고 힘을 가지려면은 도와줘야지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본이 도움이 굉장히 막대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인 도움이나 어느 나라보다도 눈치 보지 않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했을 때 제일 먼저 미국 편에 섰던 게 일본입니다. 계속 이제 중국을 신경을 쓰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국방 부분을 보면은 일본은 레이시온 그 라이센스로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일본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특별한 어떤 그 무기 시스템 같은 것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도 더 확대를 할 것이다. 이건 아마 사적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한 것 보니까 사적으로 이런 서로의 그 약속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줘서 부족한 부분들 있죠. 그런 것도 한국보다 더 예민한 것도 이제 일본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 뭐 이 같은 약속도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조금 일본도 비슷하죠. 특히 미국이 미국산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그 세금 감면 같은 것이나 인센티브 같은 거 많이 준 것 한국에서도 엄청 비난을 했고 일본은 한국처럼 비난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부당한데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을 한국 자동차도 그렇고 현대 기아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조 공장을 만들어서 물론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죠. 굉장한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에 배터리 공장 같은 것을 만들고 따로 또 같이 일본 혼자서도 만들고 미국과 합동으로도 만들고 심지어는 미국 땅에서 일본 회사와 한국 회사가 합작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이번에 또 강조를 할 것 같고요. 미국은 도쿄의 도움이 필요하죠. 중국이 이미 유럽에서 너무나 그 중국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 지급 때문에 싼 값으로 좋은 그런 그 물건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싸게 유럽에 팔 수 있으니까 테슬라 지금 꼼짝 못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미국은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유럽에서 너무나 그 싼 값에 성능이 좋다 해서 인기가 있는 그 중국의 BYD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원래 거기는 배터리를 만들다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했기 때문에 여러 기술도 있고 쌀 수밖에 없죠. 배터리 기반이고 정부에서 보조까지 해주니까.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 일본의 도움도 필요한 겁니다. 일본 배터리 회사가 최근에 미국에 2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의 140억 달러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 지었고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합동연설 같은 거 다 하고 나서 어쩌면 오늘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공장도 방문을 한다고 하고 파나소닉이요? 파나소닉이 언제 파나소닉입니까? 그 예전에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함께 네바다에 배터리 공장을 지었습니다. 미국 회사와 같이. 그리고 캔사스에도 비슷한 업종에서 4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혼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오하이오에 40억 달러를 들여서 어떤 공장을 짓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아니 뭐 일본과 한국의 뭐 LG가 합작 뭘 한다고 이렇게 반감을 갖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서로 세계화된 이 시점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서 다 이렇게 뭐 역사 이런 거 뒤로 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긴장이 없다고요? 미국과 일본 긴장 많습니다. 많아서요. 이제 한국과 똑같이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에 인센티브 많이 주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얽혀 있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한국은 거기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본 무슨 뭐 미국, 캐나다 등등 해서 11개국, 칠레, 멕시코까지 쫙 포함해서 호주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도에 지지해 놨던 게 있습니다. 중국이 엄청 싫어했죠. 그런데 공화당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과 왔다 갔다 하는 건 미국에서 다 의회에 도장을 받아야지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와서 딱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기후조약 같은 데서도 탈퇴를 했고 바로 여기서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일본이 앞장서서 미국은 제외하고 서로 뭔가를 해나가고 있죠. 이런 긴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있죠. 니폰 스틸이 US 철강, US 스틸을 149억 달러에 병합한다, 합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일본과 친하면서도 say no. 아니 100년이 넘은 그 철강 회사가 왜 일본 회사에 넘어가야지 돼? 미국 회사여야지만 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도 다 압니다. 아, 선거철이지 하면서 이런 것은 조금 부드럽게 처리하기를 원하고요. 해서 만약에 일본에서 일본 총리가 미국에 와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는데 그 문제를 왜 우리에게 안 준다고 해? 그것 따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가져갈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뒤로 두고 조용히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는 아, 미국과 일본이 국방 함께 일한다. 뭐 경제도 이렇게 배터리 공장 같은 것도 세우고 나면은 미국도 뭐 60억 달러 막 이런 식으로 마구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다. 그리고 아, 달나라 임무에 최초의 외국인 우리 일본 우주 비행사가 같이 가잖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모든 걸 다 가져갈 순 없으니까 외교에서. 현재 그래서 이런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149억 달러에 매입하는 것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엄청난 반발에도 그냥 조용히 가는 겁니다. 공통점은 가장 큰 공통점은 중국이기 때문에요.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필리핀도 뭐 남중국해 여러 가지 문제 뭐 그건 베트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느 때보다 미국에 가까운 겁니다. 미국에 가까워서 미국산 토마호크도 일본이 그 수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뭔가 이제 반격 능력도 갖춘다. 미국이 다 짊어지고 가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세계적인 흐름은 일본의 어떤 그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미국 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필리핀 섬에 더 많은 기지에 미군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잖아요. 그것 없이 중국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 하면 안 하겠죠. 자국 땅에, 자국 섬에 다른 나라 군인과 무기가 오는 걸 어느 나라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자신들 나라보다 강한 나라에서 오는데 그래도 중국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부의 초점은 당연히 유럽과 중동 전쟁인 건 맞습니다. 지금도. 클린턴 때도 그랬고 북한 문제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런데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바마 때도 무슨 아시아의 축 이런 단어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이어져서 인도 태평양이라고 딱 이름도 지역의 이름도 바꿨고 바이든도 그 관심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인도, 한국, 호주 생각났어요. 일본 지도자를 5번의 국빈 방문 초대에 4명이 이게 이제 이렇게 아시아 지도자인 겁니다. 한 명이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고요.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초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국빈으로 유럽에서 제일 먼저. 그때 사이가 나빴거든요. 사이가 나쁜 게 미국이 좀 미안하게 됐었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일본과만 아니라 호주와도 여러 가지 뭐 방위 조약하면서 일본과 호주가 어떤 그 무기 거래를 했었는데 미국과 영국이 서로 손을 잡고 팀을 이뤄서 그것보다 더 강한 무기까지도 해주는 그거로 해서 프랑스와의 계약을 호주가 깨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프랑스는 아니 미국이 전쟁할 때도 프랑스가 군대를 보냈고 등등 우리의 이 강한 동맹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도 해주지 않고 그랬다고 우리의 계약을 깨버렸다고 해서 화가 많이 났었을 때거든요. 그때 임마누엘 마크롱 이 프랑스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초대를 했었죠. 아무튼 내일과 모레 며칠 동안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훨씬 늦게 초대를 한 거죠. 국빈으로. 물론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사람이 같이 정상회담도 했었지만 그래서 며칠 동안은 이제 거기에 외교적으로는 포커스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짧게 외교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국의 외무장관이 그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아마 만났을 겁니다. 지금 데이빗 카메론 하면 우리에게는 외무장관으로서보다는 뭐 영국의 총리로서 훨씬 잘 알려졌죠. 그리고 그 임기 자체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좀 비슷하게 겹쳐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싱턴에서 자신이 외무장관이니까 미국의 외무장관인 앤토니 블링켄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래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그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무장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야당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표준이지 이상한 게 아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물론 대선 후보, 야당의 대선 후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야당의 지도자는 아닌데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루틴이다 하는데 스킵할 수도 있는 루틴인 거예요. 2015년도에 본인이 이제 총리로 이렇게 일하고 있었을 때 지금은 이제 그 영국의 칭호 경이 됐습니다. 외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화났던 게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싫어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슬림 입국을 뭐 일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랬을 때 저런 인종차별주의자가 하면서 엄청 화를 냈고요. 저 트럼프라는 사람은 분열에 능한 사람, 굉장히 어리석고 잘못된 짓만 골라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뭐 캐머런과 사이가 뭐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 거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그가 끝나고 나서 캐머런도 별로 좋지 않게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고 2019년도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다. 2020년도에 선거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확률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50%대 50%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나는 너무 우울하다. 그 뭐 미국 보호주의 또 외국인을 혐오하고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것들 나는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 데이빗 카메론 외무장관이 트럼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만일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작업을 해놔야 되잖아요. 미리. 우크라이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안 해줄 것 같아요. 절대로. 엊그제 그 워싱턴 포스트도 지적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거다. 러시아에게 영토를 주는 식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에도 그렇게 압박을 넣고 그런 점에 대해서 그 데이빗 카메론도 최근까지도 1930년대 히틀러에게 보여줬던 약점을 우리가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른 나라를 현대에서 다른 나라를 침공을 했는데 그 나라가 침공하고 땅까지 다 먹어버리도록 놔두는 거. 그 당시에 히틀러 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뒤늦게 뭐 개입한 그런 국가들도 있었고 그 약점을 지금 다시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일본도 못마땅한 게 있어도 미국과 협상을 해야지 되는 거고 데이빗 카메론도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그 뻘쭘함 딱 안면 몰수하고 다시 트럼프에게 일단 좋은 말로 부탁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트럼프에게 부탁부터 하고 앤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을 만나는 스케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한국 뉴스도 조금 전해드려야 될 테고요. 왜 그 대파가 그린 어니언이
선거의 상징이 됐는가? 가디언은 그렇게 제목을 붙였던데요. 그리고 어제 계기식 어 제가 고백 드릴 것 있어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가디언이 전한 오늘 이제 선거기 때문에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한국이 그 선거 총선 시작이 됩니다. 뭐 한국 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무 지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아마 이 가디언에서 보도한 내용도 여러분들 다 꿰뚫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면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구나 하는 의미에서 전해드립니다. 가디언은요, 이 기사를 꼭 챙겨보세요. 이런 그 카테고리 안에 넣어놨거든요. 세종의 그 정부 청사 앞에서 뭐 농산물 수입 철폐를 요구하는 그런 그 시위대 분들인데 여성들만 있었어요. 전부 농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전부 똑같은 우비를 입고 똑같은 이제 뭐라고 써 있는데 그 써 있는 그 사진 보니까 대통령 월급이 875원이 합리적이다. 대파 사건이잖아요. 대파 한 단에 이거 875원이면은 합리적인 가격인데요. 그때 특별히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세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는 뭐 파 한 단에 요즘 뭐 3,000원, 4,000원 정도는 하고 그러니까 또 뭐 이수정 후보가 그 국민의힘 후보가 아예 대통령은 파 한 뿌리를 말한 거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과를 하고 한마디로 이 지도자가 그 민생이 지금 제일 또 중요하기도 한데 한국 선거에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아웃 오브 터치다 이런 얘기를 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 손에는 대파를 들고 가슴에는 대통령 월급이 875원이 합리적이다 하면서 이제 막 시위를 하는 이런 사진 설명도 자세히 썼어요. 사과도 1년 사이에 값이 90%가 올랐다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사과값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라고 하는데 게다 대고 이제 전공의 파업 뭐 만나기는 했지만 이것도 해결된 것 아니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대통령의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그다지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 그린 어니언이 쿠킹의 상징인 한국 쿠킹의 상징인 그린 어니언이 유권자 분노의 파워풀한 심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원래 그렇게 발표를 뭐 기본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국민의 그 정치적인 표현은 존중돼야지 되지만 의도적인 목적으로 이 특정 항목을 대파를 선거 투표하는 투표장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화났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선거 개입이다. 어떤 사람은 그 가디언과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대파 사건 뭐 모를 수도 있지. 대통령이 남자가 뭐 팥값을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어? 그거 좀 과장해서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 밖에는 대파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해석을 내려주니까 그 말을 들고는 이제 나는 그 대파 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갤럽이 3월 31일에 여론조사한 결과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7%대 35%로 어느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쫙 올라갔어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에 나왔을 그때와는 달리 뭐 이종섭, 뭐 호주 대사 뭐 이런 등등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한 4개월 동안은 그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 대통령이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국민의힘 그것을. 게다 대고 이제 이 가디언도 잠깐 언급을 하죠. 이 조국 혁신당인가요? 비례대표 뭐 46석 가운데 한 10석에서 15석까지 그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게 창당 4주일 만에 그만큼의 의석을 가져간다는 것이 엄청난 거잖아요. 뭐 이게 뭐 꼭 뭐 조국에 대한 뭐 워낙에 이제 정식으로 오래 있었던 전통적인 당이 아니니까 아주 말도 거칠게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다 거칠어져요 요즘은. 뭐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다 거칠어지는데 그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 저쪽에도 지지율이 있고 뭐 있고 서로 엄살 피우기 하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말이 이렇습니다. 푸른 하늘, 이름이 푸른 하늘이시래요, 이분이.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서울에서 주택 그 쉘터 미국처럼 렌트가 됐던 집값이 됐던 그 비용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무 끔찍한데 내가 지금 겪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들 뭐 땅값 유지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도저히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분은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변화를 가져올지도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대파 사건에서는 한 다른 지금 뭐 대여섯 군데 중요한 당이 있잖아요. 요즘 많이 만들어져서. 한 그 당의 대표가 한 얘기가 저는 더 좀 이거는 참 너무 한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웃 오브 터치다. 어떻게 한 단에 3,000원, 4,000원 하는 걸 딱 세일하는 거 그걸 가지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875원인가 870원인가라고 하느냐. 875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한 당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막 그걸 비난을 하면서 대통령은 뭐 팥값, 무슨 값은 외우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바보 같은 답 아니에요? 지금 그 값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디언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할 때 아웃 오브 터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뭐 미국 대통령도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을 보겠습니까? 물가 같은 거 엄청 많이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막 너무너무 뭐 가십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대대적으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얘기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품목은 외우고 있어야지 된대요. 제가 제 귀로 분명히 들었다니까는요. 라디오에서 한국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것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외우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는가를 모르면 됩니까?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정치인인데 그 정말 중요한 중견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오래 정치를 하고 언론계에서도 일했고 그랬던 분이 그리고 아주 진중하다고 평가를 받고 하는데 사고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굉장히 저도 실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을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밝은 뉴스 하나 전해드려야죠. 제가 고백을 할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제 개기일식을 못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뭐 경외로움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가 못 봤다니까요. 하도 바빠서. 정말이에요.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그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지? 했을 때 다른 동료로부터 봤다고 뭐 선글라스 2개 끼고 봤다고 하던가요? 해서 해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로스앤젤레스는 완전한 그 달이 해를 가린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못 봤다니까요. 아마 저처럼 뭐 나라가 저렇게 개기일식을 가지고 들썩거려 우리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막 저것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우리 가게에 손님이 없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 저처럼 오피스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도 일을 하느라고 그걸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넓이가 115마일 그리고 그 길이는 멕시코부터 쭉 메인이 아니죠. 뉴펀들랜드, 캐나다 막 그쪽까지 가는 게 4,000마일이랍니다. 이 남쪽부터 북쪽 4,000마일, 115마일 거기서 벌어진 것이 저는 정말 그 마음의 정서가 야박하게도 그걸 지켜볼 만큼이 못됐지만 보신 분들은 그 대륙의 시계에 따라서 워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예정이 돼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렇지만 사람은 그 과학적인 것에 어떤 영적인 것을 개입하고 어느 정도 그런 어머나 하는 것을 어머 하는 걸 개입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있기는 있어요. 무슨 성경의 몇 자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처럼 어두워지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칠흑 같은 밤이 된 것을 그 몇 분 동안 경험하신 분들이 어떻겠어요? 경이로움 아니겠어요? 신비하기도 하고 매혹적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달이 해를 저렇게 가리고 마니까 요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춥구나. 뭐 화씨 한 10도 정도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런 엄청난 경험, 뭐 초자연적인 경험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알칸소에서는 한 300 커플이 결혼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금성과 목성도 봤다고 하고 아무튼 그리고 나서 깜깜했다가 다시 조금씩 하늘이 밝게 빛날 때의 그 감정. 뉴욕은 어제 구름이 좀 껴서 한 90%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단했다면서요. 맨하탄 공원도 낮이 밤으로 바뀔 때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주의 동물원 사자는 다 다릅니다. 반응이. 사자는 어땠을까요? 표효했죠. 우리가 옛날 소설에서 봤던 표효라는 말. 표효했고 원숭이는 막 달렸고 앵무새는 밤인가? 자야 되나? 잘 준비하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게 이제 멕시코에서부터 미국을 거쳐서 캐나다까지 간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 멕시코의 평화로워 보이는 어떤 그런 모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직선으로 지구와 그 사이에 달과 또 그 뒤에 이제 그 해가 쫙 일직선이 되면서 이렇게 낮과 밤이 되는구나. 이게 근데 다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 캐나다 펀들랜드 해안에서 그 여행이 이제 끝났는데 대륙을 쫙 가로질러 간 거잖아요. 이리하여 굿바이 문입니다. 이제 텍사스는 앞으로 300년 동안 대기 일식이 없답니다. 텍사스에서 어제 보신 분들은요. 그 경험이 아마 다음에 어떤 다른 곳에서 개기 일식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진하게 올라오겠죠. 2026년도에는 스페인과 아이슬란드, 2044년도에 다시 미국인데 노스다코타, 2045년도에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어제 아마 그런 것들 보고 어린이들 많았는데 학교도 막 휴교하고 있으니까요.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꾼 어린이들도 있을 테고 마법이야, 매지컬 이런 단어를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저는 두 어린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사진에서. 멕시코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어린 아이들도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 그 아이들이 갇혀 있는 쉘터가 있죠. 그 쉘터에서 그걸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 멕시코의 평화로운 해안. 텍사스나 무슨 뭐 뉴욕이나 이런 데 아니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는 메인 같은 데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는 그런 또 그 달에 해를 가림도 있었지만 쉘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건 쳐다보는 저는 그 사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시 뒤에요.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JP 모건 체이스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입니다. 규모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너무 유명한 제이미 다이먼 이분이 2000 몇 년도부터 JP 모건 체이스 CEO였던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로 그 회장하고 프레지던트도 하고 했는데 2005년부터입니다. 굉장히 오래 하는 거죠. 이 금융업계도 이렇게 한 사람을 그 위에 오래 두지 않거든요. 굉장히 오래. 그만큼 여러 가지 실력이 있는 거겠죠. 이 제이미 다이먼 그 CEO가 미국의 이자율이 8%포인트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이건 8%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만 경고한 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잖아요. 그런데 우리 JP 모건 체이스는 주주들에게 보낸 거예요. 레터를 1년에 한 번 보내는 레터를. 우리는 2%에서부터 8%까지를 다 우리가 그 커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은행도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저축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굉장한 그 준비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8%까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제 1면에 그 보도한 것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뭐 서너 차례를 내린다고 했는데 이게 서너 차례는커녕 어쩌면 한 번, 두 번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이것도 이 제이미 다이먼처럼 모든 경우의 수에 우리가 다 대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뭐 8%까지 올라간다고 who knows? 제이미 다이먼이야말로 본인도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추정을 해보는 거겠죠. 근데 그 이유 자체는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고 더군다나 이제 선거철이니까 지출 많이 하잖아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학자금 탕감 또 한다 해서 뭐 3천만 명에게 혜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고소한다고 하는 주정부가 7군데가 늘어났던데요. 정부 지출이 많아집니다. 연방 정부 지출이요. 선거철에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물가 인상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실업률이요. 올라가질 않아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지금 1960년대 이후에 가장 4% 아래를 오래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가들에게도 경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쉽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빨리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미 다이먼, 이 JP 모건 체이스의 최고 헤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러한 전망을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었던 건 사실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본인이 지출 그리고 세계가 다 또 이제 다시 군사화를 재군사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세계의 무역 구조의 조정. 지금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중국에 가서 보조금 너무 주지 마세요. 너무 주면은요, 우리도 중국에 보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또 미국에 보복하면 미국이 중국에 보복하면 중국은 또 보복하고 미국은 또 보복하고 또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적정 수준을 지키자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전쟁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똑같습니다. 눈빛으로 하다 말로 하다가 때리다가 잡아뜨리다가 제가 잡아뜨리다라고 정말 우리 보통 이런 길거리 언어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칼 들고 나와 총 들고 나와 막 방위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두렵다 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친환경에 대해서 아직은 그게 완전하게 완성된 단계가 아니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6월 달에 이자율 인하 안 할지도 몰라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고요. 글쎄요. 뭐 봐야지 되죠. 뭐 천상 이런 문제는 이자율이 만약에 높아지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은행 이자율도 높아지니까 은행에 막 저축도 하고 하잖아요. 대신에 집 사는데 대출금 너무 많으니까 집 같은 거 못 사게 될 테고 그렇게 되는 경우 집을 사야지 무슨 뭐 가구도 사고 페인트도 사고 등등 하는데 수영장 청소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경제가 또 나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2%에서부터 8%까지 기준금리 이자율을 우리는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비드 이후에 사람들이 달라진 거 원격 근무를 재택근무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도 해보니까 원격 근무만으로 안 되는 게 있겠죠. 당연히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좋아하는 미국인이 더 많아졌다. 모닝 컨설트라는 아주 평이한 기구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저도 이제 전기 자동차도 타봤고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가솔린도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적절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원격 근무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더 적절하다. 완전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격 근무가 그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혁명처럼 번졌다. 막 혁명이 불같이 쫙 번지는 그렇게 번지더니 이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겁니다. 모닝 컨설트가 1월에 취직을 한 성인 3,389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65% 이거 원격 근무도 많네요. 65%가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퍼센티지를 쭉 보다 보니까 29%가 완전한 원격 근무를 원한대요. 이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23%는 하이브리드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 이거 약간 바뀌지 않았나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제가 그 수많은 지금 수치를 다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하이브리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사무실에도 필요한 때는 가고 대체로 뭐 원격 근무 그게 어디가 됐던 원격 근무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인터넷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이 나온 뒤에는 그 업종에 따라서는 어디에 있던 일하는 것은 꼭 사무실에 안 가도 되는 업종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은. 그런데 그것을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일을 안 할까?
일을 잘 못할까? 내가 불편할까? 등등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책임자나 사주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거고 인터넷이 나온 지는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다가 팬데믹 땐 할 수 없이 그렇게 해 보니까 괜찮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해 보니까 이 업주 측에서는 이런 문제, 또 직접 일을 하는 사람도 이런 문제 하니까 결국은 하이브리드가 제일 그 편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주 4일 근무가 늘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주 3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건 아직까지 굉장히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인 직장 가운데서도 주 4일 근무하는 곳도 있고 이번 주에도 어떤 물류 회사가요. Fuel Transport라는 물류 회사가 돈은 깎지 않고 일주일에 나흘만 근무해라 이런 그 발표를 한 적도 있는데 점점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물론 배드 애플은 항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너무 통근 시간도 길고 또 뭐 에너지도 낭비가 되고 그리고 해봤더니 회사에서 했을 때나 집에서 했을 때나 본인의 할당량을 하는 거는 맞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닷새에서 나흘로 줄이고 그렇게 될 경우 유틸리티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절약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세상은 고정되지 않았다. 고정되지 않은 채로 흘러가는데 요즘은 좀 그 흐름이 빠르다 하는 것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조금은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지 되겠네요. 어제 이제 낙태에 대해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본인이 낙태를 금지를 한 그런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했다는 그런 뭐죠? 자화자찬 조금 했고 그러나 낙태는 전국적인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정부의 권한이 있다. 그 주정부에서 뭐 주민 투표로 하든 아니면 주의회에서 하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그 보수적인 그런 낙태에 대한 원칙보다는 캠페인 정치를 한 것은 분명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랜 동안 낙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13번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잠깐 복음주의자들을 실망시킬 수는 있지만 아마도 7개월 뒤에 선거를 하러 가면은 그렇다고 이 낙태 문제 때문에 내가 아닌 바이든에게 투표를 할 수는 없을 거야. 이런 것을 읽었겠죠.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뭐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고 다만 이제 어제 말씀드린 린지 그레이엄이라든가 아니면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금은 별로 상관이 없어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같은 사람만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고요. 린지 그레이엄은 제가 어제 오하이오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15주일 이후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저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견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에휴, 내가 내 탓을 해야지. 린지 그레이엄이 그 지난번 선거에서 이긴 것은 유일하게 내가 그를 지지했기 때문에 말이야 이겼는데 말하자면 런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했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와서 뭐 나에게 반대를 한다고? 근데 린지 그레이엄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 했습니다. 의사당 사건 때도요.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 전 대통령 막 틀렸다 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저 사람은 무늬만 공화당이야, 리노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다른 이슈가 있어서 서로 또 그게 맞으면 또 서로 좋아집니다. 늘 이런 관계였고요. 그리고 정치 도박한 거죠. 정치 도박한 거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복음주의자들은 갈 곳이 없다 판단을 한 겁니다. 낸시 펠로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 자기가 바보이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를 바보로 취급하는 거야. 낙태를 금지하는 그런 판결을 했다고 연방대법원 잘했다고 얘기하면서 나머지는 주에서 알아서 하라고 주를 믿는다고 트럼프는 아무도 믿지 않아. 낸시 펠로시 민주당 전 하원 의장의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존을 믿고 그가 지키려고 하는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할 것부터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와 자고
돈 주고 거기에 관련해서 선거법도 위반하고 사업에 관해서도 위반하고 재판 진행되는 게 4월 15일인데 그걸 연기하려고 했다가 거부당했고 그러자 다시 본인에게 이제 함구령 내린 개그 오더 내린 판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재판을 연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4월 15일이고 지금 배심원 선정은 시작됐고 아마 이 케이스가 유일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치르기 본선거 치르기 전에 아마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